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나 때는 말이야. 개인 뉴딜로 달라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곧 다가올 미래를 읽는 남자, 라떼남 최대관. 곧 미남 공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과거 읽어주는 남자 라떼남 최대관입니다. 곧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남자, 곧 미남 홍기빈입니다. 곧 미남. 세게 발음하면 꽃미남.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곧 미남이 될 사람. 따라서 지금은 미남이 아니란 얘기죠. 살 좀 빼겠습니다. 설정을 이렇게 해주신 작가님에 대한 저의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 K-뉴딜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쉽게 말해 K-뉴딜. 이번 시즌2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K-뉴딜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 정담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그 노변이 길가가 아니죠. 아니고 그렇죠. 화롯가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저희도 쉽고 편안하게 K-뉴딜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세트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공자는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즉 과거를 배우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시인 바이런은 과거는 미래에 대한 최상의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진리는 동서고금 어디에나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 말들이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2의 컨셉은 바로 온고지신,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자는 겁니다. 저 라떼남과 곤미남 홍기빈 소장이 K-뉴딜이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비교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K-뉴딜 10대 과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댐입니다. 이 데이터 댐은 디지털 뉴딜의 상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강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네. 댐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였을까요?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연역이 있는데요. 1930년대 미국 뉴딜을 상징하는 구조물 하나만 대라고 하면 아마 테네시 댐을 아마 드는 게 맞을 겁니다. 후보 댐 아니고요. 그게 먼저 있었고 더 유명하고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네. 실질적인 뉴딜과의 관련성은 이제 테네시 댐이 더 아하. 관련이 많아요. 이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 댐이 어디 있냐면은 저 캘리포니아 이 로키 산맥 아래 이렇게 쭉 내려오는 지역이 돼 있는데 여기 댐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로키 산맥이니까는 가을하고 겨울엔 눈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네. 봄이 되면 이 눈이 다 녹아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요. 아하. 완전 물바다가 돼버리는데 막상 이게 여름을 넘어가면은요 이게 실개천이 돼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뭐 물난리가 났다가 그다음에 뭐 갈수기가 가물었다가, 됐다가 이러니까 댐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지도력과 추진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질 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동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본격화되니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전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산업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하고 농지와 환경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1931년에 후보 대통령이 이걸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이게 37년에 완공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33년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게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공기를 2년 땡겨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굉장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옆에 이제 테네시 강 유역으로 가는데 여기는 아까 이 캘리포니아 지역보다 사정이 더 안 좋았었어요. 땅이 습지에다가 막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환경이. 물이 한 군데로 모여져 있지 않고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요, 이 늪지대가 되고 웅덩이가 돼갖고 여기 그냥 모기들 창궐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가끔 악어도 살대요. 네. 여기가 모기, 콜레라로 엄청 사람들 죽는데요, 늪지대가 많아갖고. 이래서 농민들도 힘들고 땅도 버려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네시 밸리 오토리티라고 하는 공기업을 세웁니다. 이걸 TVA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Tennessee Valley Authority. Thank you. 네. 예스.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이 TVA라고 하는 말이 이제 뉴딜을 갖다가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됩니다. 네.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 그 실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됐고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니까 여기 거대한 산업지구가 형성이 돼요. 이 테네시강 유역이 미국에서 제일 못 살고 그 가장 힘들던 동네였다가 하루아침에 여기가 굉장히 풍성한 동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댐을 하나 만든다는 것만 가지고도 산업도 바꾸고 자연 환경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고 전기가 풍부하게 나니까 테레비를 쓰고 세탁기를 쓰고 하는 가전제품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테레비라는 용어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TV. 제가 라떼남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데이터 댐에서 알아보기 전에 온고이 지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보고조 KTV 아카이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뉴딜 뉴스. 1965년 12월 20일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 준공식이 전라북도 임실군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높이 65m, 길이 335m, 저수 능력 4억 7천 톤, 발전 능력 2만 8천 킬로와트의 섬진강댐은 섬진강 하류 홍수 조절과 관계 수리 개선으로 식량 증산을 가져왔습니다.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1973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저수 용량을 가진 소양강댐이 준공됐고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등 대규모 다목적 댐들이 차례로 건설됐습니다. 아빠, 다목적 댐이란 뭐예요? 다목적이란 여러 가지 목적이란 뜻인데 이 댐에 물을 가두어 발전도 하고 농사도 짓고 홍수나 가뭄도 막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댐이란 뜻이야. 물 관리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다목적 댐은 가뭄과 홍수 조절, 용수 공급, 식량 자급자족에 기여했으며 늘어난 발전량으로 공업 생산이 증가했고 댐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고용 인력의 증대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다목적 댐은 총 21개, 저수 용량은 91억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K-뉴딜 뉴스 라떼남 최대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에 지어진 다목적 댐, 바로 섬진강댐이었네요. 네.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이 댐이 네. 마치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1961년이라는 해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던 해고 여기에서 국가가 강력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걸 상징하는 것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던 이 섬진강댐을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1965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 다목적 댐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풍부한 전기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물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감동과 자신감이 엄청났어요. 치수. 할 수 있다. 그래서 70년대 들어오면은 왜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왜 망치를 들면은 사방이 다 못으로 보인다고 그런 말 있죠. 섬진강댐이 워낙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만 보면 저기 저 댐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70년대 이 다목적 댐이 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 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이 치수라든가 같은 이 환경 변화 총체적으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국판 뉴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댐, 그럼 네. 이거는 물이 아니라 정보를, 네. 즉 데이터를 가두어 놨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의 경험하고 저의 그 대학원 때 지도 교수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치경제 전공을 했으니까 뭘 많이 했냐면은 기업들이 실적이 어땠느냐. 이 기업들 자료를 갖다가 쭉 모아서 그걸로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도 나왔고 저희 지도 교수가 그 작업을 할 때는 80년대였었어요. 그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인터넷도 없던 때니까 네. 회사마다 다니면서 그 장부를 다 얻었는데 그 옛날 장부를 꺼내서 연필로 하나하나 손으로 다 썼다고 합니다. 필사를 했군요. 필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마이크로필름이라고 아세요? 네네네네. 이거 계속 돌려가지고 연필로 다 적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완전히 한 3-4달 정도 하고서 뻗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업 데이터들을 갖다가 쫙 한 군데 모아가지고 즉각 서비스해주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생겨났어요. 또 유명한 게 이제 DRI라든가 데이터 스트림 같은 그런 데이터 서비스도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저도 그렇고 우리 지도 교수도 그렇고 이게 기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2-3달 걸리는 작업이 단추 하나 딱 누르니까 한 30초 만에 그것도 엑셀로 쭈쭈쭈쭉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프까지 쫙 그려주는데 네. 이 지난 세월에 대한 허무함. 지금 드린 말씀이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면은요. 이거는 도대체 쓸모가 없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 스트림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보물로 바뀝니다.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러면 지금 네. 우리가 추진하는 이 디지털 댐도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다시 상기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후버댐이나 테네시댐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으로 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던 게 전기공학이었잖아요. 이 데이터댐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걸 담아놓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더라도 전기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요번에 데이터댐을 갖다가 이걸 노다지로 만드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있는데 인공지능이죠. 이미 우리 집에 가보면은 청소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초보적인 인공지능들이 거의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생활 방식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다 지금 바뀌어서 지금 뭐 각 가정에 AI 스피커 하나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그걸 맨날 써갖고 집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네.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렇죠. 네. 데이터댐을 활용해서 우리가 스마트한 산업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우리들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하나의 거대한 댐으로 모아놓으면은 전체가 노다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데이터댐이 어떻게 구축돼 가고 있는지 또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저희 부지런한 제작진이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달려가서 들어봤거든요. 함께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렉트스타라는 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입니다. 셀렉트스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수집을 하는 캐시 미션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환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뭐 하고 계셨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돼지 키포인트 데이터를 검수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좋은 성능의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검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데이터댐 지원 사업은 크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가공을 담당하는 가공기업, 그런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크라우드 워커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생산하는 목적의 지원 사업이 아니라 기업들에겐 성장의 기회를 주고 빠르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명령어 수집 프로젝트를 담당해주고 계신 김명혜 PM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I 명령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은 인공지능이 네.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사람들 연령대 그리고 성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 캐시 미션을 사용해서 수집하고 이제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 조리 선풍기 켜줘. 또 대한민국만큼 시장 크기 대비해서 이렇게 데이터와 AI에 이만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급격하게 시장 크기가 팽창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이제 부작용들을 같이 관리하면서 지속해 나간다면은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댐 관련 스타트업 기업, 새싹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거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기억이 남네요. 단순히 데이터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정책이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주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하시네요. 저렇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숙련을 요구합니다. 네. 나아가서 그렇게 된 데이터들이 실제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그걸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우리 삶을 개선시키는 데까지 연결시키려면은 이 AI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을 갖다가 양산하는 게 지금 필요한데 데이터댐 사업이 그 점에서 보자면 고급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와 저기에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 필요한 것들을 콕콕 집어서 필요한 기업에게 전해주는 것. 그렇죠. 그것이 굉장한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렇죠. 네, 설계가 필요한 그런 네. 일이다. 그렇군요. 네, 쉽게 말해 K뉴딜. 오늘은 데이터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저희 시즌2의 컨셉이 온고지신인 만큼 저는 옛 성현들의 명언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잘 꿰느냐에 따라서 새롭고 다양한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데이터댐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지식 발전기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지금 이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마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막상 병원에서 기업에서 관공서에서 뭔가를 새롭게 혁신하려다 보면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적절한 데이터가 오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섬진강댐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댐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혁신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식 발전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K-뉴딜 10대 과제 중 또 하나인 지능형 정보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떼남 최대환. 곧 미남이 될 곧 미남 홍기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